불의가 있는 곳에 번개처럼 나타나는 조선시대 정의의 상징 암행어사. 소설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 변사또를 벌하고 수청 아니 들겠느냐? 부디 수청들란 말씀만은 말으시오. 억울하게 죽을 뻔한 춘향이를 구해내며 정의의 시련을 보여준다. 서방님. 현실 속에서도 이몽룡처럼 백성들 사이 유명한 암행어사가 있었으니 바로 박문수다. 조선시대에 활동한 암행어사 수만 600여 명 이상. 그 중에서도 박문수는 암행어사의 전설이 됐는데, 박문수, 그는 어떻게 백성들의 영웅이 된 것일까? 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우리에게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암행어사 줄도요 하면 막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오다다다 하면서 막 밀려들어오는 듯한. 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도 연상되고. 박문수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저희가 특별히 심재호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박문수를 위해서 네. 그렇죠. 심재호 교수님이 출두하셨어요. 그래 지금 말 나온 김에 여쭤봐야 되는데 암행어사는 출두예요, 출도예요? 암행어사 출도야. 기록에 의하면 이제 주로 이제 출도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출도 길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출도가 맞고 이제 간혹 출두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출도, 출두 다 같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이제 출도. 네. 줄도야 해야지 이게 뭔가 모음이 이렇게 모음조에서 이게 좀 말하기가 편한 거잖아요. 출도요보다 근데 왜 줄도요 근데 해야지. 출두 그러면 네.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법원 같은 데 부르잖아요. 출두 그렇죠. 명령서 예. 이런 거잖아요. 그 어린이 잡지에 주로 소년호사 박문수 왕의 특명을 받고 어른들의 그 허구의 세계를 통렬하게 꾸짖는 역할 이런 걸 이제 했던 건데 정말 선풍적 인기였죠. 박문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인형극이 있었어요. 어렸을 네. 때. 그래서 빠지지 않고 제가 봤기 때문에 아직도 노래가 기억이 나요. 나는 새도 떨어지네 산천 초목도 벌벌 떠네 탐관 오리 쥐고 멈췄고 어진 백성 춤을 추네 이랬던 가사들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이야. 이 박문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박문수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머님이 이번에는 꼭 붙어라고 두 가지 당부를 했대요. 첫 번째는 아주 용한 절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 꼭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갈 때 이거 꼭 먹어라 해서 싸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찹쌀 육아래요. 요즘 이렇게 수능 같은 거 볼 때 왜 찹쌀떡 선물하잖아요. 네, 합격 기원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또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문수로부터. 용화라는 절이 지금 안성에 가면 그 칠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 바로 이제 박문수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오는 길에 그 칠장사에 들러서 합격을 기원하는 절을 올린 이후로 이곳이 지금까지 지금도. 명소가 되어가지고 맞아요. 뭐 네. 대학 뭐 입학 뭐 수능 시험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이제 절이 되었고 바로 지금 그래서 이곳에는 그 칠장사 옆에 있는 길도 아예 그 박문수길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람들을 돕고 사라지는 어떤 신화 같은 존재? 근데 이런 게 전설로만 남아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사실인가요? 박문수가 뭐 자연재해와 그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을 구제했다는 기록은 실록에도 나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박문수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이제 구전설합니다. 그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 이제 제목을 검색해 보면 박문수가 제일 많은 97건이나 되고요. 아 예. 우리 뭐 오성과 한음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나오는 오성 이향복하고 태계 이왕 이런 분들은 한 3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박문수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역시 박문수가 백성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은 암행어사 박문수 하면은 잘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소설 속의 인물로 하는 그렇지. 사람들. 있을 법한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죠. 동화나 만화에서는 맹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법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인형극에서만 봐가지고. 박문수에 대해서 사실 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박문수와 관련된 그 키워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마패입니다. 네, 암행어사의 상징 마패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마패가 이렇게 생겼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거 좀 잡고 있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마치 예. 뭔가 저 뭐 느낌이 와요? 비밀스러운 왕의 지령을 받은 느낌 네. 있잖아요. 또 뭔가 암행어사 네. 출두야. 네. 해가지고 막 소원에서만. 이런 방법자. 제 거는 최상품입니다. 받아주시지요. 아니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말이 몇 마리가 있어요? 5마리. 여기 5마리. 네, 세 마리, 세 마리. 근데 그거 왜 3개밖에 없지? 그죠? 자, 어떤 그러면 이 의미예요? 말이 네. 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유영석 씨 이게 왜 다른지 아세요? 글쎄요. 무거운 사람은 여러 말 타야 되고 가벼운 사람은 그냥 몇 개만 타도 되고. 저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 그죠? 마리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한 마리? 많죠. 한 마리도 뭐예요? 이게 여기 이제 그려진 이 말을 역마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몇 마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용권? 네, 또는 이제 직급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 그려지는 게 한 마리에서 10마리까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암행어사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마패는? 그렇죠, 그렇죠. 예. 마패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조선시대 뭐 관리들이 어디 이제 출장 같은 거 나갈 때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거군요. 네. 워낙 이제 소설 춘향전으로도 유명을 하니까 그 마패는 암행어사만 찬다. 이렇게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말이죠. 언젠가 그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품이 마패래요. 그런데 또 문제는 10개가 들어오면 그중 한 9개쯤은 다 가짜랍니다. 이것도 그만큼 가짜예요. 가짜가 유통이 됐다는 뜻일 텐데 그러면 가짜 마패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리고 아예 그 영조 때 만들어진 법전부터는 요 마패를 뭐 유실하거나 또 이런 데 대해서 또 남용을 하거나 이런 데 대한 그 규정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마패를 유실하거나 파손시키면 장 80대, 도 2년, 도는 이제 유배형을 말하죠. 2년 유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엄격한 처벌을 받은 거죠. 실제로 어사를 사칭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조 때 보면은 그 한 도적이 네. 자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어사를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건도 있었고 또 고종 때 보면 함경도에서 이 가짜 암행어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수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수령을 파직을 시켜요. 오, 할리우드 영화감이네요. 방금 뭐 얘기도 됐지만 이제 마패가 이제 암행어사들만 갖고 있는 전유물은 아니고 일반 관리들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그 암행어사들이 갖고 다니는 이제 필수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임명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명장. 예. 어사 임명장. 그 이제 봉서라고 하고요. 봉서. 그거 외에 이제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휴대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 뭐예요? 그거 뭐에 쓰는 물건 같습니까? 옆에 눈금에 있는데 눈금? 오, 관찰력이 좀 있으세요? 자예요? 예, 자. 자를 왜 들고 회초리 같은 거 아닌가? 탐관오리 자를 왜 매질하는? 들고 다니지? 예, 저걸 이제 유촉이라고 하는데 네. 노쇠로 만든 자죠.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들이 이제 지방에 파전에 나가가지고 그 고을의 뭐 형구라든가 도량형 이런 것들이 규격에 맞는지 다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자를 갖고 다닙니다. 아이고 대를 깎아서 재야지. 아 그거야 내 맘이지. 대개 아들이 나한테 이쁘게만 보였어 봐. 아니 내가 요렇게 깎아서 재지. 가렴죽을 하는지 그쵸. 또는 뭐 형구를 크게 해가지고 형장을 남용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장의 크기까지, 예, 예. 매의 크기까지 자로 다 그렇죠. 쟀던 거예요. 예, 예. 하긴 같은 5대라도 이만한 매로 맞는 것과 이만한 매로 맞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이 부정부패를 막고자 했던 그렇죠. 의지의 상징인 그러면 박문수는 암행어사 활동을 언제부터 한 거죠? 실록 기록에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암행어사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 어사라고 나옵니다. 1727년 9월에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 흉년이 많이 들었을 때 이곳에 민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박문수를 어사로 영남 지역에 파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어사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 암행어사와 어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사라는 말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왕의 아주 그 가까운 신하로서 왕명을 받아서 어떤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러 파견 나가는 그런 그 사신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무에 따라서 진료를 감독하는 의사면 감진 의사, 그다음에 뭐 별견 의사, 별도로 파견하는 의사 이런 명칭이 있는데 관리들의 어떤 부정이라든가 비리 같은 것을 좀 색출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비밀리에 이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행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도 암행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신분도 위장을 하기 때문에 막 옷도 거짓골. 막, 거짓골 해가 막 장모가 깜짝 놀라고 막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네요. 우리한테 근데 왜 박문수는 암행의사로 각인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서 중에 그 박문수를 경상도 암행어사로 임명하는 봉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실록의 공식 기록과 이제 고문서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영조 때가 되면 일반 어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암행 활동도 겸합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일반 어사의 암행 어사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사냐 암행 어사냐 이런 것을 딱 둘을 나눌 필요는 없을 거고 같이 섞어서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보다는 암행 의사가 뭔가 더 해결 능력이 그렇죠. 있다라는 드라마틱하잖아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문수가 암행 의사의 대명사가 된 것 중에 하나도 의사로 파견했을 때도 정말 혁혁한 성과들. 실제 기록에 보면 예, 탄관오리를 아주 그 색출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당연히 암행 의사다. 자, 그럼 박문수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조고속 승진. 이거는 뭐죠? 박문수는 그 1691년생이고 1723년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아주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었어요. 우리 나이로 치면은 33살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승진이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된 계기 중에 첫 번째는 영조가 왕세제로 있을 때 세제 시강원에 이 근무를 했어요. 정칠품 직책으로. 그러면서 이제 영조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의사로 영남 지역에 파견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그 무신난 진압에 공을 세웠고 무신난 이후에는 바로 이제 경상도 관찰사면 이제 종이품이거든요. 그러니까 1723년 과거에 급제해서 1728년이니까 5년 만에 종이품, 당상관까지 요즘으로 치면 7급 공무원에서 장차관까지 그 이후에는 계속 호적하면서 병족하면서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하는 거죠. 초속 승진이라고 할 만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초고속 거의 LTE급 승진입니다. 아니, 요즘도 저 뭐 고시 봐서 장차관 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던데. 아니 거기까지 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죠. 아예 못 되죠. 거의. 그러면 장원으로 급제한 그런 분인 건가요?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소론 집안 출신인데 그 시험 문과 시험은 이제 정기 시험이 아니라 특별 시험인 이제 증강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 시험은 이제 경종이 신임왕국으로 해가지고 노론들을 대거 숙청한 다음에 신진 기회들을 뽑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마련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론들만 응시한 상황이고 전체 합격자 41명 중에 이제 박문수가 26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과거였다면 혹시나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아슬아슬한 성적이었군요. 정말 아니 아까 희망을 가져야 돼 학생들. 네? 아니 아까 공부 잘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과거에 합격한 거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박문수가 결국은 이렇게 정말 초고속 승진에 가장 방점을 찍게 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1728년 무신난 때 바로 이 당시에 그 진압군의 그 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오명왕이라는 인물, 그 사람의 종사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행하는 인물로 직접 이제 반란군 진압에 이제 그 참여를 했던 거고요. 무신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그 영남 지역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반란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 이런 거를 수습하면서 영조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반란 진압의 주역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역시 근데 출세를 하려면 정치적 시류를 잘 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영조한테 어찌됐든 확실하게 내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박문수가 뭐 무신난 진압에 앞장선 것은 시류에 편승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소신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뭐 그 박문수가 소론 당색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론도 아니고 소론도 아닌 탕평파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조가 나중에 왕이 오르고 난 뒤에 그 세제 시강원 시절에
자신을 보필했던 젊은 관료들을 전부 다 이제 자신의 개혁 정치를 하는데 적극 활용합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문수였던 거죠. 무신난 때 기회가 와서 뭐 진압을 함으로써 영조의 신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 어사 활동을 할 때 제대로 못했으면은 과연 영조처럼 깐깐한 왕이 그렇게 신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십 년째 거듭된 가뭄과 흉년은 영조 시대에도 계속됐다. 거리에는 굶어 죽는 이들로 넘쳐나고 심지어 시체를 먹는 일까지 나타났다. 당시 어사로 지방에 파견된 박문수는 이런 상황에도 자기 이속만 채우는 수령들을 가차없이 처벌하고 자신의 곡식마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당시 공무를 수행하던 관료가 사제를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로 백성을 향한 박문수의 남다른 열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박문수가 이제 처음 이제 어사로 활동한 게 6개월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정말 이 탐관오리들을 아주 그냥 엄격하게 처벌하고 또 심지어 이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또 진율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왕이라고 해서 이런 관리 안 이뻐하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백성들을 이제 구휼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곡식 판매를 통해 전국 규모의 세금 탕감. 공무원들은 되게 싫어할 수 있는 당연하죠, 일이거든요. 지금. 네. 정말 그 민생에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주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노처녀 노총각 혼인 문제 해결 저건 정말 중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데 그때도 그랬나요, 진짜? 그래서 실제 박문수가 영조에게 저런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하고 해서 영조가 수용하는 장면이 실록에도 나옵니다. 혼인 대책. 자신의 사제를 들어 백성을 구휼한다는 쪽에 참 와닿는데 그러니까 박문수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문수가 그 경상도 관찰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임하고 있을 때 영일 만에 이게 바다에 말이죠. 관하고 가재 도구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박문수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딱 봤어요. 뭐라고? 건져라. 야, 건져라. 대기해라. 돼지 떠내려올 수도 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박문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바로 저 위쪽 함경도에 홍수가 나서 그 지역에서 이게 다 떠내려온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상도에서 갖고 있는 쌀 3,000석을 당장 배에 실어서 함경도로 보내라 라고 하는데 진짜 홍수가 났대요. 함경도에.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긴급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때 함경도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한테 이 박문수가 큰 도움을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전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실제예요? 기록이에요. 실제로?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건 대단한 직관인데 영일만이면 동해 아니에요. 네. 그 동해 앞바다에 둥둥 떠오면 사실 우리는 일본 배가 뒤집혔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을 뭐 것 그렇게 할 같은데 텐데. 함경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류를 아셨던 거예요, 바다의 흐름을. 그리고 사실은 천재신데? 뭐 이렇게 떠내려온 거 주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하신 거죠. 야, 이 바다의 흐름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진짜. 야.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조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임의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곡식을 돌려보내는 이것도 사실은 문책을 받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때 이 박문수가 한 말이 되게 멋있어요.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지만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 어록이다. 이건 어록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먼저인지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함경도에 그 당시에 그 박문수의 공을 기리는 비석이 그래요.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그 경상도에 있을 때인데 함경도를 도운 거잖아요. 내 관할이 아닌데도 나서서 돕는. 요즘은 어디 가보면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진정한 공무원이 아니었나. 진짜. 군무백관의 녹봉을 감할 것을 주장했다. 저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저 시대 발상을 저렇게 했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저게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예, 이제 박문수 연부에 보면 처음에 이제 박문수는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곡식들을 백성들한테 나눠주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신하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그러면 녹봉이라도 깎자. 지금 말로 월급을 깎자, 관리들.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비참한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조는 이제 박문수의 뜻을 따라가지고 문무 이제 백관의 녹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이제 단행을 합니다. 박문수라는 이분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네요. 근데 왕실하고 사대부들은 진짜 좀 미워했겠네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정말로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란한 잠꼬대다. 놀랍고 도리에 어긋난 말이다. 그래가지고 박문수를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이 박문수가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지금 교화가 행해지지 못하고 법도도 세워지지 못했는데 사대부가 염치조차 없다. 염치가 없다. 이 때문에 생민이 곤궁하고 재용이 고갈됐다. 하면서 신랄하게 이걸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 중에 이제 뭐 용장이니 지장이니 덕장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항상 역사 속 인물 보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구전설하고 독보적으로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성들에게 어차피 이제 박문수는 그냥 정말로 정의의 사도고 네. 나쁜 사람 벌하고 좋은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영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적이나 뭐 산적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우리 편이 된 사람은 드물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영웅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소금장 박문수와 소금장수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금 장수도 전국을 떠돌았다고 하니까 박문수도 전국을 떠돌았고 비슷한 처지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소금장수는 변장에서 정리를 떠드는 예, 비슷한 사실은 지어줄까요? 그 소금장수는 박문수의 별명입니다. 예? 박문수가 이제 소금을 굽는 것을 주관해 가지고 진율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소금장수라고 이제 놀리고 뭐 빗대고 이런 거죠. 심각한 기근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조선. 하지만 조정에서는 백성을 구하려 해도 재원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다. 이에 박문수는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전국에 흉년이 들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이니 소금을 구워 이를 구제하옵소서. 당시 왕실 지배층인 궁방이 독점하고 있던 소금의 이익을 나라가 직접 관리해 진율 재원으로 쓸 것을 주장한 박문수. 조선시대 소금은 가마솥에서 10시간 가까이 끓여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박문수는 특유의 열정으로 소금 굽기에 매진한다. 그런 박문수를 두고 동료 대신들은 소금 장수라 놀리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보란듯이 3만 석이 넘는 소금을 만들어낸 박문수. 이는 곧 쌀 7만 석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효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담비와 같은 희소식이었다. 결국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 놀림받을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저기서 생산된 소금의 한 절반은 해당 지역민한테 이제 나눠줬고요. 네. 1만 석은 경기도에 보내가지고 진율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소금에서 생산되는 이윤을 왕실에 소속된 이런 궁방에서 그 이익을 독점을 해나갔어요. 네. 자료에도 나오는데 뭐 숭령공주방, 뭐 명왕공주방, 왕실의 뭐 왕자나 공주 이쪽에 이 전형적인 그 뭐 왕실 네. 친인척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재원이 가버리니까 박문수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소금 생산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천을 했고 왕실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고 지금 그렇죠. 왕실 이익에 정말 직접 타격을 주는 문제인데 그 이전에 지금 박문수 이전은 아무도 선뜻 제안하지 못했던 건데 이걸 아이디어까지 내고 직접 실천해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 정말 관료라는 거 공직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주랑 뭐 부인이랑 뭐 숙이랑 얼마나 섭섭했을까 속으로. 그렇죠. 아이고 내 소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문수의 저 소금 생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국가에서 소금을 전매해가지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율이라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업 목표가 두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숙종 때도 이 왕실의 위상이 있으니까 궁방 축소 못 하거든요. 근데 영조로서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이제 뭐 기득권 내려놓자 제의한 거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 거네요, 결국은. 네. 그것을 실행한 박문수도 대단하고 네. 그것을 허락한 영조도 멋있다. 아주 멋진 콤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책에서 본 건데요. 박문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8살 땐가 집안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가장들이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뭐 바느질도 하고 이러면서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백성들의 가난과 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네. 더 백성을 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영조도 네. 사실 그 숙빈 최 씨 그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상당한 이제 컴플렉스에 시달린 왕이잖아요. 근데 또 특히 또 사가에서 또 10년을 또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백성들과 이제 삶을 백성의 삶을 경험할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데 정말 성장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고난, 어렵게 살아야 훌륭한 목민관이 가능한가 봐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게 좋게 작용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영조 시대 기근과 더불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커다란 원흉이 더 있었으니 바로 군포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조선시대에는 군역부와 같았는데 당시 영조시대에는 군역을 직접 지지 않고 장정 한 명당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야 했다. 하지만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급기야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가 매겨지고 어린아이마저 군포를 내야 하는 현실. 이에 영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균역법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여기엔 박문수의 주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균역법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외웠던 정확하게 균역법이 뭔가요? 한자 그대로 하면은 네. 역을 고르게 하는 법. 그러니까 국가에 지는 역을 고르게 하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공평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수행했던 법이다 해서 균역법이랍니다. 그 당시 군포는 백성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이었습니다. 네. 그 전란과 대기근으로 군역 대상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방 강화라는 명분 속에서 할당된 군포 총액은 거꾸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양반들이 군역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백성들한테 떨어진 거죠. 군역의 양반 제외라니요. 지금 그 보니까 저게 단순히 흉년이나 탐관, 오리의 어떤 만행이나 부정 때문이 아니고 아주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뭐 죽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한테까지. 그렇죠, 예. 도대체 군포가 뭐였길래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건지. 진짜 군포가 뭐길래 예. 군포의 실체와 폐단이 어느 정도였는지 만물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금수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당시 백성들이 내야 했던 군포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군포라는 것은 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포목을 내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신체 건강한 16세에서 60세에 이 해당하는 모든 남성들은 이 군역의 부담을 졌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설치된 군역에는 1년에 이제 2필씩 냈는데 저 이게 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촌에 해당되고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37.4cm고 옮겨줘야 되는구나 저게. 저거 다 굉장히 길고 하면 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펼쳐야 됩니다. 여기 거의 16m에 달하는 굉장히 16m? 긴 길이가 되겠죠. 아이고야. 아니 자, 아까 저게- 배틀 짜는 장면을 보셨죠? 네. 앉아서 계속해서 북을 치고 일로 풀이고 꼬박꼬박 이걸 해줘야지 결국 이런 이제 배필들이 나오는데요. 야, 근데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긴 거를 2필이나 내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 짤 시간에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 조선시대에 이 군역 때문에 한 집안 망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근신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2분 계시죠? 그리고 본인이고 그리고 혹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대립자라고 해요. 대정자를 세우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군포를 내야 돼요. 그럼 4명이죠. 혹시 옆집에 친구가 도망을 가면은 사실은 이 향촌 사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근신님이 내셔야 돼요. 그럼 총 이제 5명에 대한 이제 이 군포를 내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명당 2필이니까 10필을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한 필을 짜는데 아까 보셨죠? 굉장히 길죠. 순전히 노동일로만 열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열흘.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00일치 노동을 쏟아 부어야만 아이고. 이
군역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군역 해결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요. 저 백성 안 할래요. 뭐 그런 뭐 저기 이제 화적이 되던가 명화적이 되던가 등등 당시에 그래서 농민층의 저항도 변산적 실제로 때문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화적이 됐구나 진짜. 365일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월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굉장히 큰 부담이었죠. 계속 저건 정말 앞뒤가 안 가는 건데 양반들은 말이죠. 왜 군포를 안 내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군역을 졌다면서요, 양반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양반의 경우에도 군역의 의무를 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양반 같은 경우 문무 양관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직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군역에선 빠지게 되고요. 관료 사회에 이제 편입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군역에서 서서히 빠지고 결국 이 평민들만 이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점점 가중됐던 것입니다. 네, 이 시대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군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 같으면 나 백성 안 해, 그럴 거.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 이거. 아니 박람회도 시달려야 되고 군포도 시달려야 되고 이러 어떻게 살아요? 중요한 거 처음에는 양반들도 군역의 의무를 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이제 그분의 문과 합격증을 보면 그 보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보인이라는 건 직접 군대에 가지 않고 군포를 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 문과에 합격하기 전에는 군포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순신 장군도 이제 군역을 의무를 졌다는 얘기 들어가서는 이게 양반들이 군포를 안 내는 게 불과 몇백 년, 100~200년? 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조선 전기까지는 네. 이제 양반들도 이제 군역을 내는 것도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네. 16세기 되면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 양반 계층이 확실한 신분층이 돼요. 완전히 이게 고착화되면서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거. 이건 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요즘 개념으로 뭐 본다면 자존심, 양반을 상징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뭐 사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결국 양반층의 저항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낼 만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만만한 사람만 지금 내게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 영조 때는 군역을 부담하는 호수가 대략 한 50만 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는 호수는 한 10만 호 정도 되니까 이 내는 집에서는 거의 이제 한 5배, 평균 5배 정도의 그 군역을 지는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군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들이 이걸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포를 안 내는 게 어떤 신분, 즉 양반과 평민의 어떤 그 기준을 딱 구별해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쯤 되면 지금 단순히 백성들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도 지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금이 있어야 지금 나라를 운영할 텐데 지금 만성 적자가 당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쥐어짜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군포를 양반들도 내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박문수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가 당시 이제 호조판서가 되어가지고 대개혁, 대변통에 해당하는 호포론을 주장하는데 이 호포론이라는 것이 양반, 백성 할 것 없이 가호 단위로 똑같이 세금을 내자는 주장이죠.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네. 영조도 이것에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창경궁 홍화문에 직접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까지 해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워낙 파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그 사대부라든가 양반들의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호포법, 호포로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더 이상 추진이 되지 못하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양반들의 조세 저항이 막 일어나기 그렇죠. 조세 저항이죠. 예. 네. 진짜 그 백성들에게는 지금 사대부 유생들이 바리케이트예요. 네. 정말 기득권 앞에서는 지금 정말로 체면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양반이에요. 안 내던 군포를 갑자기 막 내라 그래요. 예, 저렇게 막 어마어마한 양의 군포를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양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네. 또 이게 주로 왕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서는 괜히 그냥 이거 체면이 있지. 이거 저 평민들이 내는 건데 네. 최대감 내면 내가 낼게. 최대감 먼저 내면 낼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최대감 내 의향이 먼저 내면 낼게. 있으니까.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는데 그 구별을 어찌 깬단 말이요? 올소이다. 그렇죠. 올소이다. 그렇죠. 자고로 양반은 다스리고 백성이 지키는 것이니라. 있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대동법 때부터 달라붙어가지고 파렴차기 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끼리. 이것이 인정 아니겠소? 인정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박문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보세요. 정말 백성은 말이죠. 수탈과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모시고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지금 사회적 특권과 어떤 그 권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지. 뭐 괴상한 지금 특권 의식에 젖어가지고 그게 무장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회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야, 일침을 가시는데요? 앞에랑 맞아볼죠? 양반 특히 유생들,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은 강력히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영조가 정말 이런 그 발언을 합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너희들 처지, 양반 사대부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모두가 나의 적자. 이때 적자라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백성이다. 나는 똑같이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균역법을 추진을 할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절충안이 되죠. 그래서 이 1년에 2필을 내던 것을 한 필로 완전히 이제 반값군포를 실현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그 부족한 국가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이게 채우는 2필에서 1필로 준 거는 굉장히 큰 감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균역법으로 백성들이 내야 될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가 재정 수입이 절반으로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재원을 이제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나중에 강구가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제 박문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바로 이제 본인이 이제 소금 장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선박세, 선세라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는 세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세라 그래가지고 뭐 고기를 잡는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미역 같은 거 생산하는 요런 세금 재원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국가 재정으로 포함을 시켜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요런 시스템을 그 확립하는 데도 박문수가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반 그 양인들 중에 조금 부유하고 양반으로 좀 사칭을 해가지고 군역을 또 뭐 묘하게 피해갔던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탁 잡아내가지고 선무군관포를 부과함으로써 크게 보면은 백성들의 부담은 반으로 줄고 전체적인 국가 재정에는 큰 그 부담이 없는 그런 세제개혁이 균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균역법이 당초 계획한 박문수나 영조가 계획한 대개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백성들의 부담을 절대적으로 줄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제 개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뭐 대학가에서 반값 등록금 그래도 전부 다 야 이러고 있는데 이때 반값 군포를 그 당시에 전 백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 이거 그래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균역법이 지금 영조의 개혁 정책 중에 손꼽히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양반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흥선대원군 때 가가지고 이제 호포법이 이제 개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100여 년이 시간이 흐르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호포법 했을 때가 1860년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그 당시에도 엄청난 저항과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균역법이 이렇게 어렵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또 박문수는 사직서를 내면서 뭔가 못마땅함을 또 이렇게 드러낸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는 미진하다라는 거죠. 그거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서 이 박문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격 되게 화끈합니다. 나 이런 정도 이거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이제 사직서를 올려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영조가 좀 기다려라. 나도 할 만큼 했다. 근데도 정말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충주 목사로 이제 나가는 거죠. 대단합니다. 누구보다 특별했던 사이. 임금 영조와 어사 박문수. 두 분이 닮은 것만큼이나 성격도 굉장히 비슷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실록 기록을 보면은 되게 이제 성격이 정말 닮아 있어요. 기록 보면은 영조도 이제 박문수를 지적을 해가지고 너 고집 정말 나도
고집 세지만 너 진짜 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 성격 진짜 불같다. 영조 스스로 본인도 약간 그런 기질이 네. 있으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원시원한 거예요, 이제 박문수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통하지 않았을까. 네. 실제 뭐 보면 뭐 박문수 그 왕 앞에서 싸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신하들 일부는 저 사람 무식하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조가 이게 다 나라를 위해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무식하면 공부 좀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박문수를 옹호해 주는 거죠. 특별한 관계예요, 분명히 네네네. 두 사람은.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조도 한 성격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 범과 범이 부딪히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직설적인 성격이라서 많이 부딪혔죠. 한 번은 그 박문수가 이제 병조판서일 때 그 훈련대장 구성임과 어전에서 한번 크게 싸웁니다. 어전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사태질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영조가 몇 번을 만류해도 이거를 그치지를 않아가지고 그만해. 예, 이제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영조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당쟁이다. 당파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효시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나중에 겨우 그 신하들이 이제 만류를 시켜가지고 그 파직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캐릭터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해. 네, 그러다가 욱하게 죽여버리네 그냥. 그때도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으니까 네. 다 이제 말릴 거를 예상을 하고 네. 실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만큼 네. 그 박문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영조의 남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드라마를 또. 그 사랑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면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민 정신. 네. 글쎄, 근데 우리가 네.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보고 국밥 같은 거 먹고 그러면 친서민인 줄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영조도 서민군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무늬만 그랬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왕인데. 아, 영조는 직접 실천하는 왕이죠. 영조가 가장 주안점으로 삼았던 게 전룡 애민. 그 국가의 그 비용을 절약을 해서 백성을 사랑한다. 뭐 음식부터 아주 그 소박한 밥상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나가 이렇게 장수한 것은 평생토록 그 초식을 하고 채식이죠. 요즘으로 치면 네. 그 반찬 같은 것도 가지수도 좋고 초식을 하고 또 이제 거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영조는 뭐 무명옷이라든가 뭐 모시옷 같은 거 이런 걸 입었다라는 그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겨요. 왕이 워낙 사치하는 거 싫어하고 이제 절약하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신하들도 회의에 나타날 때 일부러 막 더러운 옷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떨어진 신발 신고 나타나고 또 심한 사람은 그 속에는 그 비단 옷 입고 위에는 딱 목면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라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중요한 거죠. 그때도 서민 코스프레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백성들은 막 굶어서 죽어가는데 사대부들이 너무 사치하고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치 방지법인가 금지법인가요? 그렇죠. 그 영조가 박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탁지정례, 상방정례, 국헌정례 뭐 여러 가지 책들, 재정 관련 책들을 편찬하게 합니다. 이로써 이제 박문수는 이제 탁월한 재정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그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민 생활에서의 사치 규제도 이제 강화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영조가 그러니까 자기부터 이제 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군방에 있는 그 어염세 독점도 없애고 그러니까 자기 살 깎는 것부터 먼저 하니까 양반 대신들도 좀 설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박문수 같은 그런 신하가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당시 그 백성들한테는 정말 그 신랄 같은 그 희망 하나 잡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조선의 그 500년 전역이 그럼요. 저는 어떤 위기 순간에 그렇죠. 어떤 볼매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볼매 계보. 맞아요. 김육이 가고 나니까 박문수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의 군주의 덕목이 본인이 모범도 보이고 인재를 알아봤다는 게 저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 네. 네. 박문수가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아끼던 신하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다. 백성들은 박문수를 마을의 수호신 문수신으로 모시며 그 은혜를 기리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문수는 죽어서 영의정에 추존된다. 영조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영성이 없고, 이때 영성은 이제 박문수를 지칭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성이 없으니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그만큼 박문수에 대한 신뢰가 컸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관직도 관직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쟁에 연루돼 가지고 큰 화를 입지 않고 그 제명대로 살았다는 거,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박문수가 노론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영조 후반기에 이제 나주개소 사건으로 영조가 소론들을 완전히 다 숙청을 합니다. 그때에도 유일하게 박문수만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조와 그 박문수에 대한 영조의 무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저는 그런 게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계속 영조와 박문수 간의 어떤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 구울 때도 그랬고, 네. 녹봉 깎을 때도 그랬고, 또 이 균역법을 시행하자라고 이게 묻을 때도 그랬고, 그 예전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군 육진할 때 내가 없었다면 김종서가 이 일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김종서가 없었다면 내가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녹봉 깎기라든지 소금 굽기라든지 균역법 실시 역시 영조가 없었다면 박문수가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박문수가 없었다면 영조가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하와 임금의 콤비 플레이는 참 중요하다. 좋은 지적이네요. 신비한 커플을 저희가 이렇게 벗기면서 박문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오늘 아는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소회는요, 박문수의 그 우리가 암행어사 박문수, 항상 그런 이제 수식어가 따라붙잖아요. 오늘 좀 다른 수식어를 붙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어떤 분이다 박문수는. 저는 이게 전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꾸 이렇게 개념을 자꾸 정리를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어사 박문수 이야기하셨는데 전 그 앞에다 이제 호포 박문수라는 단어를 좀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동법하고 호포는 사실 조선 후기 안에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개혁을 향한 그런 개혁의 어떤 선구적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 이 박문수였기 때문에 어사 박문수로 좀 약하다. 바로 당시 어떤 개혁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호포. 대원군대 시행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포 박문수. 외국에선 뭐 히어로가 있으면 우리의 호프 그러잖아요. 박문수는 우리의 호포. 저는 그 이웃집 아저씨 박문수. 괜찮죠? 네. 서민들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그 대대로 된 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박문수가 뭐 재정 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을 했고 평생을 민생을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박문수가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는 정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싶습니다. 암행어사의 그 전설과 신화로도 백성들에게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별론가요? 아니요, 좋아요, 교수님. 자, 오늘은 영조 시대의 맹활약한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영조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여기 뒤주가 마련될 텐데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좀 논의를 고증에 해보죠. 의하면 고증을 해야죠. 고증은 몸매로는 최태성 선생님, 사도세자가 뚱뚱했다고 하죠. 정신 세계로는 유근신입니다. 이거 언제 마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셔도 돼요. 지금 드시면 돼요.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3시간을 참아서 아, 나 미치겠어.